조상훈의 뉴스 픽. 조직폭력배들의 죽이겠다는 소리는 괜찮은데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취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무서운 기사, 무서운 취재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최후 진술입니다. 잠시 뒤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의 무죄에 이끌어낸 이재정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뉴스피드 목요일 순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수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대검 형사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월북한 남측 국민 6명을 내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시키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들 6명의 신원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2010년 2월 26일 월북한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외 노조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방한남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보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인한 법무부 검찰 간 갈등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황 장관은 오늘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현행대로 문이과가 구분돼 치러집니다. 또 한국사를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오늘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2만 8천 원으로 주당 평균 34.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4만 6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2.6%에 달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여러분이 황교안 법무장관이라면 현재의 검찰 상황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십니다. 기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정규직 평균 임금 143만 원. 근데 이게 정규직보다 112만 원이 적다. 이런 통계 발표 있었는데요. 격차 더 벌어진 건가요? 예,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요. 예.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54만 원이 조금 넘고요. 이건 작년에 비해서 1년간 한 8만 6천 원 정도 인상되었는데요. 예.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142만 8천 원, 그러니까 143만 원이 조금 안 되고 작년에 비해서는 한 3만 5천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두 직군 사이에 이제 그 임금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만 명 가까이 돼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한 3만 5천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특이하게도 30대, 40대가 비정규 시장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50대에서 60대 장년, 노년층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또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 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10%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10명 중 3명이 시간제 근로자로 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가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또 올 1월부터 9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로 자영업자하고 부급 가족 증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예. 뭐 이번에 역시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공공요금 줄줄이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네. 요금들이 이게 인상 대기 상태입니까? 거의 실생활하고 관련된 거의 모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주요 공기업이 재무 개선을 위해서 요금 현실화를 내세움으로써 향후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등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요. 전기, 가스,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수도요금 등 5대 공공요금의 총 수입이 2006년서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 총괄 원가에 미달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원가 보상률, 그러니까 들어간 원가 대비 수입의 비율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87%를 약간 넘고요. 가스도 마찬가지로 한 87% 정도, 도로는 81%, 철도는 80%가 채 안 되는 한 76% 정도고, 수도도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 부채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서 먼저 선 구조조정 후에 요금 인상 방침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어느 정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총괄 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라고 밝혀서 이에 따라서 이제 공공요금들이 도미노 인상이 될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공기업들이 부채가 계속 늘어왔는데요. 따라서 이 부채 비율을 낮추기에 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5개의 공기업의 올해 기준 평균 부채 비율이 240% 정도가 되는데요. 한국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아서 한 450% 가까이 되고, 예. 한국가스공사는 거의 400% 가까이,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수자원공사도 한 126%, 도로공사는 100%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정부는 관리 대상 41개 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올해까지 244%에서 2017년도까지 10.5% 수준으로 더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에 각 공사들은 인력을 효율화한다든지 투자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또는 자산을 매각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부채 비율을 좀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자구 계획이나 요금 인상안 등 대책을 내놓았는데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반응인데, 공공기관들의 어떤 방만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국감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몇 군데가 상당수가 퇴직 기념품으로 최대한 30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0%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또 경영자나 임원들은 고액 연봉이 계속 좀 지적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 요금이나 이런 쪽을 먼저 인상하는 것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원가 보상률이라는 것도 좀 정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지적하신 부분, 먼저, 예를 들면, 고액 연봉, 이런 문제 좀 네. 해결한 다음에 요금 네. 올리겠다 해도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까 말까 한데, 그렇죠. 좀 상황이,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환율이 급락하면서 원고 비상이다 이런 뉴스 줄곧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외환시장에 따르면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온 원달러 환율이 오전에 이제 1,054원까지 떨어지면서 장중 최저치 기록을 갈아채워서 이제 외환당국은 언제까지 이 하락세가 이어질지 계속 시장 동향을 살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 저점을 넘어서 1,000원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또 외환 당국이 그렇게 될 경우에 시장에 과연 개입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원화 강세의 흐름이 된 이유는 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20개월째 이어지는 무역수지 흑자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점 연기 등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제라는 게 진짜 복잡합니다. 네. 좋은 측면이 있으면 또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통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옐렌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지난 2012년에 그 세 차례에 걸친 연설에서 통화 정책 준칙들에 관한 자신의 이제 견해 같은 것들을 피력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옵티멀 컨트롤 룰이라는 통화 정책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준칙 같은 경우에는 그 연준의 양대 책무, 그러니까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그 이렇게 섞어 놓은 FRB US 모델을 이용해서 인플레이션 민 실업률 목표로부터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그 연준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기준금리를 그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거의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예. 이 옵티멀 컨트롤 룰 하에서는 그 어떤 연준이 가지고 있는 물가 안정 목표와 완전 고용 목표로부터 일시적인 이탈,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2%로 잡고 있는데 이거를 넘지 못하는 상한선의 개념으로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을 조속히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율 2%를 넘어가는 것도 허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 옵티멀 컨트롤 룰에서는 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다른 통화 준칙들하고는 좀 다른 통화 준칙들에서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좀 대비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옐렌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과 고용 중에 고용을 더 중요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물가가 그 단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용을 안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을 그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지금 조금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 현재 미국의 상황이 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재정 정책에서도 긴축 정책을 쓰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를 봤을 때도 계속 둔화되고 있어서 수출 등이 부진한 측면이 좀 있어서 예. 상당 기간 동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그 통화 준칙보다도 이 옵티멀 컨트롤 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통화 준칙으로 그 현재 그 연준의 이자율 수준을 그 0%로 유지하는 기간을 언제까지 잡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계산을 해봤을 때 옵티멀 컨트롤 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도 그 뭐 최소한 4분기에서 수년간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라고 해서 예. 이 옐렌이나 FOMC 내의 핵심 그룹들이 주장하는 상당 기간 동안 더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주장 같은 것을 조금 뒷받침하는 견해로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 이게 좀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가능하겠군요. 네, 아마 그런 뜻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 주택시장 과열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연 3개월 이상 10% 이상 상승 지역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이러다가 중국도 좀 부동산 거품 생기는 거 아닌가요? 뭐 이미 부동산 거품이 좀 심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24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20% 이상 큰 폭으로 오르는가 하면 3개월 이상 연속 10% 이상 상승한 도시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9월 7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 동향에서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4개 도시가 다 20%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10% 이상 상승한 곳은 이들 대도시를 포함해서 모두 14곳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도시주택 가격이 이처럼 오르자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강화나 지방 정부의 억제 목표 미달성에 대한 문책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라고 합니다. 예. 이에 현재 이제 중국
종부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부세와 같이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시행하는 부동산세가 현재는 상하이와 충칭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이 부과 범위가 도시가 다른 도시들로 앞당겨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저희 김광수 경제연구소에도 지난 15일에 중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과열되는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올해 중국의 집값이 금융위기 이후 불거졌던 과열을 상기시킬 만큼 치솟고 있고 상하이와 선전,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상으로 이미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이 대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중소도시로 파급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 소식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입니다. 온라인 이뉴스. 조아라 기자의 취재 일정으로 오늘은 문희정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아라 기자가 오늘 동아투이 39주년 기념식 취재를 갔습니다. 저희 국민TV에서도 동아투이 39년을 맞아서 끝나지 않은 투쟁 4시간 동안 특집 생방송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저희 국민TV 뉴스에도 기사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오늘 법의 노조, 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전교조가 14년 만에 다시 법의 노조로 돌아왔습니다.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 전교조가 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교조가 어제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현행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했는데요. 이 부칙 제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교조가 2010년 6월에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면서 고용부 쪽에 손을 들어줬고요. 따라서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두 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서 규약 개정을 촉구를 했지만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예, 전교조의 결정까지는 이제 조합원 총투표까지 갔었고요. 네. 예, 이렇게 법의 노조가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죠? 법의 노조가 됨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 협약 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부당노동 행위 구제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권도 잃었습니다. 예, 게다가 이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졌기 때문에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용부 장관인 방한남 장관은 교원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 등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해당 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수차례 시정 명령 요구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서 결정의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설령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예. 이 교육부 장관이죠. 서남수 장관은 이번 상황이 유감스럽지만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고용부 통보를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내일 중으로 관계국장 회의를 소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부와 교육부가 손을 잡은 거죠. 예. 최소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못 쓴다. 이렇게 했으면 전교조라고 안 불러야 될 텐데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이 전교조라고 부르네요, 아직은. 그러네요. 예. 예. 전교조 측 반응이 궁금한데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전교조는 통보를 받은 직후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전교조 법의 노조화는 1998년 노사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파기이며 국제적 약속 위반이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유린 행위라면서 법의 노조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부의 통보가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부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27일에서 30일 서울 광진구 쉐라턴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리는 세계협력개발기구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이사회 회의에서 법외노조화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이렇게 전교조가 밝혔습니다. 예.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화의 부당성 국제사회에 알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또 외신을 타고 있는 뉴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인데 어제도 뉴욕타임즈가 주요 기사로 달았었고요. 또 다른 외신들이 잇따라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 스캔들을 보도한 데 이어서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FP도 한국의 대선 개입 스캔들이 박근혜를 위협한다는 제목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23일 박근혜 정권이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무섭게 끌어오를 조짐을 보인다. 이런 진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는 오늘 페이스북에 보도 소식을 전하면서 AFP 보도는 지금까지 나온 통신사와 또 권위 있는 외신의 제목으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예. 이 AFP의 그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한국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두고 조용히 달구어지고 있던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힐 수도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무섭게 끌어오를 조짐이 보인다며 강한 어조로 보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국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관련된 질의 내용을 알리고요.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필사적으로 부인했다며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으며 분석가들은 박근혜가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현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실제적 위협은 아직 없다고 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윤석열 지청장의 국감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대선 비방 작전의 일환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사실대로 보도를 했고요. 예. 또 국방부에 대한 얘기도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4명의 요원이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정치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지 조직적인 캠페인의 일환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전하면서 유권자 대부분이 군사 독재를 경험했던 정도의 나이가 든 나라이니만큼 민주적 절차에 국가가 개입했다는 어떤 암시도 극히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세히 실었는데요. 대선을 다시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관련자의 해임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원한다며 박근혜의 사과뿐만 아니라 야당은 현 국정원장 남재준, 법무부 장관 황교안 그리고 서울지검장 조용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FP는 만약 사이버 선전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중앙일보 사설을 소개했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또 이런 사설을 썼군요. 네네. 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보도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 전 세계 외신이 한국의 부정선거 개입 스캔들을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 지지통신 또 산케이 신문 등이 국정원 대선 개입 파문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부시엔 뉴스가 전했습니다. 오늘자 보도인데요. 검찰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일본 언론들은 특히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특별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된 대목을 중시하고 있어 파문은 국제적 스캔들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일본 지지통신의 보도를 보면요. 23일 밤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비밀리에 여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원했던 사건에서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윤석열 검사가 해임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윤 검사는 정권과 유착했던 검찰 상층부의 실태와 법무부와 국정원의 압력도 폭로해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침묵을 계속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보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돼 있다. 이런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예. 다른 언론은 어떻습니까? 상케이 신문도 24일 오늘이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극비리에 박 씨를 지원했던 선거 개입 사건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사가 돌연 경질됐다. 또 검사는 박 정권과 검찰 상층부의 유착을 폭로, 국정원에 이어 법무부도 의혹에 빨려드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상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지청장의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대선 개입 사건으로 원 전 원장이 이미 기소돼 있었는데 트위터에서도 5만 건 이상의 글을 쓴 정황이 발견되면서 윤 지청장이 압수수색을 단행해 수사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윤 지청장이 수사 현장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22일 강요 회의에서도 이번 의혹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황 장관과 남 원장 해임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도 동시에 실었습니다. 예, 외신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 주요 뉴스로 연일 다루고 있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오늘 새벽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오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 이재정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벽까지 재판 결과 기다리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재정 변호사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던데, 새벽까지 네. 고생하셨고, 좀 쉬셨습니까? 예, 덕분에 낮잠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긴장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예. 이렇게 새벽에 선고를 하는 재판이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요, 배심원 여러분들이 생업이 있으신 분들을 법률 심사 과정에 참여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집중심리라고 하나요? 단기간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날 또 불러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모든 걸 마치기 위해서 종종 새벽에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실제 다른 형사재판 같은 경우라면은 판사님께서 충분히 판결 내용을 길게 쓰셔서 형사재판 선고기일에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판결문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요. 예.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당일날 국민 배심원단이 평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 결과만을 판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구두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설시되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선고 당시에 말씀하셨던 내용으로는 예. 박지만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서는 충분히 언론인이라면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의혹을 제기할 만했다. 예. 그런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다는데 배심원들이 동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죄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 주진우 기자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부분은 그분은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될 뿐이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의 발언은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방금 무죄 판결의 대략의 취지를 제가 전달할 때도 그건 역시도 의미일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상식 그리고 일반인들의 양식이 우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이것이다라고 고려하고 판단해 주신 게 아닌가. 그것이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국민 참여 재판 아직은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제도인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아직은 모든 재판에서 저희가 접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 형사재판 비율에서는 많지는 않은데요. 예. 200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모든 국가기관은 거의가 선거로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선거로 뽑힌 소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 같은 경우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선거로 각 수장들을 뽑지는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정관예우의 그런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양식과 그런 상식에 맞는 판단을 통해서 국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높이고 투명성도 제고하고 그리고 또 국민 참여 비율이라는 걸 통해서 부분적으로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국민이 폐심의 재판 전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지요. 말 예. 그대로.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무척 좋은 제도다 이렇게 평가할 만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좋은 제도입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또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좀 괄목할 만한 효과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재판부가 결과적으로 배심원단의 이제 판결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궁금한 게 배심원단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까? 예. 뭐 국민참여제도 관련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단의 판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판결 예. 이전에 그런 합의한 판결들은 재판부한테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참조할 만한 효력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올 4월인가요? 이제 대법원에서는 관련된 어떤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국민이 권고하고 그리고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게 즉흥적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내려진 판단은 될 수 있는 한 받아들여라 해서 기속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뭐 국민의 판결이 어쨌든 그 절차 과정에서 내용에서 완전 무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시해서 판사가 다른 결정에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 그 경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해야 되죠. 그렇군요. 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뭐 모두도 언뜻 말씀드렸겠지만 박정희라는 인물은 우리 역사에서는 현대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건에 문제됐던 박정희와 관련된 발언은 거의 그 역사적 사실은 반백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 61년, 62년의 일인데요. 예. 반백년이면 이미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다만 그 자녀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일 따름이거든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때로는 그 표현 내용에 있어서 과장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폭넓게 인정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현재 권력자가 그분의 상속인, 역사적 인물의 상속인을 하지만 예. 무엇보다도 국민의 역사 안에 차주하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점을 되짚었다는 것이 다른 사례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그 박용철, 박용수 씨, 그 오촌이라고 칭해지는 분들이죠. 예. 그분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뭐 그분들이 지금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하고 연루돼 있는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미궁석으로 덮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은 호기심을 가지고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줄 것을 충분히 사회에 환기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공방이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또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어제 판결 있고 나서 뭐 많은 팬들 그리고 변호인단도 기뻐하셨는데 사건 수임하시면서 승소 확신하셨습니까? 승소를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은 없죠. 변호인은 원래 이렇게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승소 확신한다는 얘기를 감히 못 드리는데요. 예. 그렇지만 제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다라고는 생각했지요. 예.
검찰이 이제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한 예. 가지 더 여쭤볼게. 항소심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한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1심만 해당이 됩니다. 예. 상소심에서는 다시 법관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대기의 경우는 그래도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 판결이라는 것이 법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항소심에 바뀌는 확률이 다른 일반 사건들에 비하면 적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치열한 공방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검찰에서 항소를 한다고 저도 언뜻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 판단이 이게 법문외한의 판단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이 사건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했다고 보는데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 검찰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만 이 사건은 아니었나 봅니다. 예. 어쨌든 며칠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예. 예. 특별히 이재정 변호사께서 낙곰수 멤버들과 관련된 사건을 좀 전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어떤 계기가 좀 있었습니까? 예, 본의 아니게 전담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국민 여러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낙곰수 방송을 통해서 모았던 표현의 자유 기금 있죠. 예. 예, 그 기금에서 낙곰수 멤버들의 관련된 재판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그 돈을 저희가 유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 실비 정도로 변호인들이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시민들이 도와준 기금으로 낙곰수 멤버들을 지원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모았던 주체인 민변에서 몇몇 변호사님이 낙곰수를 맡기로 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이분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사건이 많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 인연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내쫓으셨네요. 예.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이고 또 변호는 시민 참여 변호가 됐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네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예. 말씀하셨는데 낙곰수 멤버들과 관련해 맡으신 다른 사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예. 것들이고 현재 그 다른 사건들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10여 건이 넘었었습니다, 실제. 예. 이 사건 두 개가 기소되기 전에 많은 사건들이 무혐의가 됐습니다. 국정원이 고소했던 거, 소위 시발당 관련된, 윤종훈 목사가 고소했던 거, 변희재 씨가 고소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동일한 내용의 사건의 민사재판이 남아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지만 씨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낙곰수 방송에 대해서 예. 이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수사를 받은 지 꽤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몇 가지 김어준 씨 개별 사건, 그리고 김용민 우리 국민TV PD님도 인터넷에서 표현한 표현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예. X가라고 했던 그 표현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들 재판 때문에 겨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낙곰수 멤버들이요. 예. 한간에는 낙곰수 시즌2 원하는 분들 많다. 이런 얘기 좀 적지 않은데요. 곁에서 지켜보시기에 이거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법률 조력자일 뿐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저도 팬의 한 명으로서 그냥 저도 바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고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니까, 그게 낙곰수 시즌 1, 2 이런 또 동일한 방식이든 아니든 간에, 각자의 정말 탤런트를 살려서, 우리에게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도 그냥 바라만 봅니다. 예. 얼마 전 판결이 있어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박지만 씨가 손해배상 3억 원 청구했던 거 500만 원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는 피고 주진우 기자 입장에서 항소 계획 갖고 계신가요? 바로 그날 항소했습니다. 바로 하셨군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어제 무죄로 선고됐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은 언제나 제가 존중은 하지만 즉각 항소했습니다. 다툴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다투어서 당연히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재판 결과까지도 많은 분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피곤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변호사와 함께 낙검수 주진우 기자 그리고 김어준 총수 무죄 선고된 재판 상황 짚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여러분이 황교안 법무장관이라면 현재 검찰 상황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이재정 변호사와의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주셨네요. 이재정 변호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마음씨도 좋으시고 실력은 더 짱이십니다. 어떤 분인지 DMG 캠프라는 분이군요.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그 인터넷 화면 캡처해서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새벽 판결에 대해서 많이 좀 환호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립니다. 이 메가스톤님 의견인데요. 검찰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대통령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솔직히 양심 고백이라도 하고 이제라도 댓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고 말하고 라디오 광고도 그만 나가겠다. 에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의견이시고요. 이 메가스톤님이 증자도 하시고 후원도 하신 모양입니다. 김재현 간사가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팸 아님님 의견입니다. 자꾸 욕먹어서 짜증나는데 대통령이 다 시켰다고 양심 선언하고 영웅이 되겠어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안 바쁜 벌꿀님 의견입니다. 사람이라면 사퇴하고 욕심대로 법무법인 가서 돈이나 끌어모으겠습니다. 교회 가서 간증이나 하러 다니고요.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뭐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국회 출입하는 생활 오래 하셨죠? 네네. 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말이죠. 거의 매일같이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정치권 때문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 어제 이제 성명서 발표했는데요. 뭐 여야가 여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각각 예. 대선 불복이다, 뭐 민주주의 파괴다, 헌법 파괴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여야 오늘 온종일 문 의원이 어제 지난해 대선을 불공정 선거로 규정한 건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으로 그렇게 몰아세웠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불복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몰아가겠다 뭐 이런 거겠죠. 예. 당에서는 대선 불복은 아니지만 부정선거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맞섰는데요. 지난 대선을 관건선거, 부정선거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진상규명, 더욱 박차를 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도 반드시 끌어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서 대선 불복의 길을 걸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정을 이리 흔들어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문 의원을 향해서 도대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보고 뭘 책임지라는 거냐. 자신이 모든 것을 단정하는 것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태도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선 불복을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다. 이렇게 반격을 가했고요. 예. 정병원 원내대표도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건데 침묵하고 은폐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습에 답답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앞으로의 전국 운영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예. 전면전 양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 이걸 좀 네네. 대선 불복으로 연결시키는 거
문제 아닌가요? 뭐 여야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요. 또 우리 헌법 가치의 훼손이면서 이 독재 정권이래 사실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왔던 이 민주주의를 사실 유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선 개입의 정도가 뭐 많았느냐 적었느냐, 또 뭐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 트윗 뭐 숫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숫자가 많고 적은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그 같은 불법이 자행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핵심이 공정성일 텐데 이 공정성에 뭐 의심이 있고 혹은 문제가 있었고 이렇다면 불법이 있었다면 뭐 발본색원에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 같은 상식적인 주장에 대해서 그럼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냐, 대통령을 다시 뽑자는 거냐, 이렇게 좀 상당히 자극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반문을 하는 건 뭐 사실 뭐 한참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 개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거는 또 대선 결과에 실제로 이런 그 불법적인 댓글 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 이런 주장이야말로 사실 진상이 다 명백히 가려진 다음에 그때나 해야 될 소리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뭐 일부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 의원의 성명,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선 네네. 당시 후보 당사자였던 문재인 의원이 직접 나선 것은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 내용, 뭐 새누리당에서조차도 그 얘기 하나하나는 꼭 집어서 틀렸다, 이건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새누리당에서 뭐 굉장히 공세적으로 그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공정했다, 이렇게 단정을 한 것,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 이게 이제 결국은 청와대로 불똥이 튀면 이게 뭐 현 정부의 정당성 문제, 이것과도 연결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의심, 이런 걱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뭐 꼭 집어서 이건 정말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점이 적절했느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대선 경쟁의 당사자였던 문재인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새누리당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댓글 의혹,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 자체를 우려하면서 어떻게든 이를 대선 불복 논란,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가두려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의원의 어제 성명이 이 같은 새누리당의 전략에 오히려 좀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주장을 당 차원에서 김한길 대표가 나서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김한길 대표가 앞서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고위정책회의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 사실 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어제 제가 문재인 의원이 굳이 좀 그 부담을 감수하고 어제 성명을 냈던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몇 가지 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어제 성명서를 내기 전에 김한길 대표가 이 얘기를 대선 불복 문제, 이 새누리당이 매번 주장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지청장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작심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예. 그 후에 김한길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치고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근데 긴급 의총을 소집했는데 그때라도 어떤 좀 단호한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새누리당 이게 사실상 그 유효하게 좀 작용하고 네.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선 네. 불복 프레임 앞으로도 그 대야 전략에서 좀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새누리당이 사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대선 불복 프레임을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사실 국가 권력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런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또 그에 못지않게 그렇다고 해서 대선의 정당성 자체, 대선 결과의 정당성 전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제가 자극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이 대선 불복 프레임을 통해서 사실은 좀 진상규명 요구나 또는 다른 여타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나름대로 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의원의 어제 입장 표명에 따라서 민주당도 이제는 오늘 김한길 대표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대선 불복 논란에 대해서 사실 회피하기보다 이걸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는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상황은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진상규명 요구라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지금까지 이제 댓글 한 수백 건 정도에서 SNS를 통한 수만 건 이렇게 지금 넓혀졌고 또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활동도 지금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력기관들의 댓글 활동이 밝혀진 이 수준에서 이 불법 활동의 정도가 앞으로 더 나오면 더 나왔지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이게 더 이상 나오지 않거나 축소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 활동과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이 부분에 대한 들인거들이나 사실관계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사실 보수 언론이라고 칭해지는 일부 언론들에서 보도 경향을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좀 무게 있게 다루지 않았던 것과 좀 달라진 모습을 며칠 전부터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감안을 하자면 앞으로도 좀 여론의 향배가 더 이상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대선 불복 이 논란만으로 좀 모든 문제를 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상규명 문제는 외면을 하면서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만 밀고 가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청 관계 자체가 워낙 수직적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한 총력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저간의 사정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당내 비주류 중진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좀 분명하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관심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이번 사건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 네네. 추가를 할 거냐 이건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여권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에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현재까지는 물론 형식적으로 이번 논란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언론이 그리고 여론의 상당한 여론이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를 파괴한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예. 또 더군다나 이제 어제 지난 대선에서 상대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도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더 악화되기 전에 좀 어떤 식으로든 좀 한 단계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최근 좀 달라진 보도 방향이 달라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 좀 열심히 보면서 여론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